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들어가 볼게요. 가담법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한 문제 정도의 출제 비중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서설은 시험과는 그렇게 크게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비전형 담보예요. 가등기 담보가. 왜 비전형이냐면 우리 민법에서 담보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죠. 저당권, 질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담보가 아닌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런 민법에서 규정된 담보를 전형 담보라고 한다면 비전형, 즉 전형 담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담보의 기능을 하긴 하는데 이런 전형적인 담보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규제하는 법률이 가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용들은 이제 가담법을 보면서 어차피 또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2절 가담법의 적용 범위와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용 범위는 아주 중요하죠. 가담법 제1조 볼게요.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 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에요.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을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이라고 해볼게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담보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냐면 이런 방식이 가능하겠죠. 갑이 소유권 이전을 받는 형식이에요. 그렇다고 소유권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는 갑이 가등기 담보권을 이렇게 설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채무자 을이 돈을 제때 갚으면 당연히 이 소유권 이전이나 가등기 담보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근데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자신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소유권 이전을 해줬죠. 그리고 가등기 담보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에 따라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돈을 빌려줄 수 있겠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갑과 을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나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해가지고 돈을 빌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부동산의 가액이 비싸요. 1억보다. 1억을 빌려줬는데 이 부동산은 2억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그냥 돈을 안 갚으면 갑이 이 부동산을 다 먹었어요. 문제가 되겠죠. 사회적으로 폭리행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담법을 만든 겁니다. 가담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담보의 설정은 인정을 하겠는데 뭘 규제할까요? 당연히 이 차액에 대해서는 갑에게 귀속시키는 게 아니라 본래 소유자였던 을에게 귀속토록 하는 게 맞겠죠? 그런 걸 가담법이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가담법 1조. 차용물 반환. 차용물이 뭐죠? 1억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했어요. 둘이서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이 부동산이 채권자 소유, 갑 소유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예약을 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예약 당시의 가액, 이 부동산이 2억이었어요. 2억이었는데 차용액과 1억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 즉 채권자에게 귀속된 이자, 이 합산액을 이렇게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폭리가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담법을 적용한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 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갑의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 가담법이 적용되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그러면 1번 볼게요.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할 것. 당연하겠죠? 가담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등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걸 볼까요? 이걸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그 자체가 담보적 성질의 권리이므로 적용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담보적 기능이 있죠. 근데 민법에 규정된 거기니까 전형 담보겠죠. 이런 경우까지 가담법이 적용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가등기, 이전 등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해야죠.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 일권.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법에서 법 1조 다시 써놨죠. 차용물의 반환 이렇게 써놨죠. 차용물의 반환 계약을 맺은 거예요. 즉 갑과 을이 차용물 빌려줬다는 얘기죠. 빌려주는 계약이 뭐가 있죠? 대차 계약이 우리가 3개 있다고 그랬는데 소비대차 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안 되죠. 왜 안 되죠? 빌린 물건 그대로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빌린 물건에 대신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을 할 경우에 가담법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적용이 없는 겁니다. 즉 빌리는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의 대표가 뭐죠? 금전 소비대차죠. 돈 빌려주는 거. 이런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가담법이 적용이 됩니다. 왜? 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담법 제1조에서 차용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대차 계약을 전제로 이 가담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자주 나오는 거 볼게요. 매매대금, 공사비 채권 이거 소비대차 계약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담법 적용된다고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판례 1번 판례 볼까요?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 확보에 있대요. 그러면 가담법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확보는 그냥 부수적이래요. 적용 안 되겠죠. 왜?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죠. 2번 볼게요. 가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의한 차용금 반환 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격려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뭐 준소비대차는 그냥 소비대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으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차용금 반환 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를 한대요. 담보할 목적으로 이렇게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됐는데 그 후에 후자의 채무가 뭐죠?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 이게 후자의 채무입니다. 여기서 이 후자의 채무가 변제등으로 소멸했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뭐만 남죠? 금전소비대차 계약만 남는다 이 소리죠. 그래서 소멸하면 이 금전소비대차, 준소비대차에 의한 차용금 반환 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그것만 남았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가담법은 이렇게 소비대차 계약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3번 볼게요. 예약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일 것.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갑과 을이 있는데 1억을 빌려줬는데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형식 또는 가등기 형식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가액이 2억이에요. 그러면 폭리를 취하게 되죠. 그럴 때 가담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억과 2억이 아니고 이 금액이 동일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빌려준 만큼 이 재산권을 이렇게 이전했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이 재산권이 더 가액이 떨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가담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그리고
가담법은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할 경우에 적용되겠죠. 가담법의 적용은 그렇습니다. 즉 갑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식에 따라서 담보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가등기를 설정받는 형식으로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격려가 돼 있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런 혼동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혼동이냐면 가등기 담보권을 또는 양도 담보권을 이 사람이 설정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양도 담보권을 설정받았다.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가등기 담보권 또는 양도 담보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담보권자입니다. 담보권자. 됐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특성을 한번 볼게요. 예, 1번 나오죠? 담보물권의 성질이에요.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내용이 저당권과 유사합니다. 저당권이 담보권의 대표죠. 저당권과 유사한 특수한 저당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담보물권의 특성이 인정이 되죠. 담보물권 특성 뭐였죠? 두 문자 물, 불, 부수. 물과 불은 함께 다닌다. 이 특성을 그대로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가집니다. 판례 볼게요. 구체적으로 1번 판례 여기서부터 뒷부분 봅시다.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뇌라고 하죠. 그걸 행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왜? 지금 담보권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나요? 2번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된 물질이라고 할 것이다. 가등기가 돼 있는데 우리가 가등기 배웠죠.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담보 가등기죠. 담보 가등기도 있지만 일반적인 가등기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구별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실질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이 아니고요. 됐어요? 그럼 사용수익권 누가 갖겠죠? 담보권자가, 저당권자가 사용수익권을 갖는 거 아니죠? 저당권 설정자가 사용수익권을 갖는 것처럼 가등기 담보권자 또는 양도담보권자가 사용수익권을 갖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볼까요? 임차한 자, 누가? 즉 이런 경우죠. 지금 갑이 가등기 담보권 또는 양도 담보권을 가지고 있어요. 을은 돈을 빌린 사람이죠. 네. 설정자는 을이죠. 이 사람으로부터 이 병이 그 목적 부동산을 임차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판례, 아래 판례 볼게요. 봅시다.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렇죠? 그 목적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그죠? 즉, 갑과 을이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을이 이제 돈을 빌린 거죠. 이런 경우에 을에게 사용수익권이 있고, 또 임대 권한도 이 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자 갑이 아니고. 2번, 담보 가등기에 기하여 맞춰진 본등기가 무효예요.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담보 가등기 설정자인 채무자 등에 있고 사용수익권도 당연히 담보 가등기 설정자가 보유한다. 이것은 뒤에 내용을 알면 좀 더 쉬운데 이런 경우입니다. 궁극적으로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뒤에 다시 볼 내용이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가등기 담보권 또 양도 담보권을 지금 설정받았습니다. 갑이. 근데 을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갑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판례에서는 취득을 했어요. 본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사람이 본등기를 했는데 그게 무효예요. 즉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무효가 됐어요. 무효인 취득이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무효니까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니까 소유권이 다시 을에게 회복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회복하니까 사용수익권도 당연히 담보가등기 설정자인 채무자가 보유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거나, 즉 소유권이 이렇게 갑에게 귀속된 줄 알고 지금 무효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을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자신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도록 했어요. 왜 그랬죠? 이 갑이 소유권자라고 생각을 하고, 무효가 되기 전 상황이죠. 무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과 병과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그 차임을 갑에게 귀속하도록 했어요. 근데 지금 무효가 다시 됐다는 얘기죠. 무효가 됐으면 이 차임은 누구한테 귀속되는 게 맞죠? 을한테 귀속되는 게 맞겠죠? 왜? 소유권을 회복했으니까, 소급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채권자가 차임을 수령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차임을 수령했어요. 그러면 위 차임은 피담보 변제의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을은 갑의 채무자죠. 그 채무에 그 차임이 이게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이제 범위에 대해서도 볼게요. 우리 저당권 파트에서 배웠던 조문인데, 저당권에서 이런 거 배웠죠.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 부동산의 효력이 어디에 미친다고 그랬죠? 이 부동산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에까지 미친다는 거 공부하셨죠? 똑같아요. 즉 가담법에 적용되는 가등기 담보권이나 양도 담보권도 담보권이기 때문에 저당권과 유사한 담보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358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합물, 종물에도 가등기 담보권 또는 양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죠. 됐죠? 360조도 볼게요. 저당권은 기억나시나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익에 의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즉 무슨 얘기죠? 이 부동산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경매가 됐을 때 이 부동산 금액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규정도 똑같이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놨죠. 예, 가등기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민법 360조, 그 다음에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 다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경우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가등기 담보권의 이제 실행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 실행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저당권의 실행, 이런 뭐죠? 저당권이 경매에 붙여진다거나 이런 얘기잖아요. 즉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이 실행이죠. 똑같아요. 갑과 을이 이렇게 돈을 빌려서 이 갑이 가등기 담보권은 양도 담보권을 취득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을이 돈을 갚으면 좋은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은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즉 돈을 안 갚으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느냐, 이걸 써놨습니다. 그다음 미음부터 볼게요. 경매 청구에 의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이 갑은 만약에 소유권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갑은 소유권자는 아니죠. 즉 담보권자예요. 담보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매를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가담법에서는 이런 조문을 두고 있죠. 기억. 이게 기억분이 중요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을 갑이 귀속시키는 거야. 갑에게 귀속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이렇게 이전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당사자가 계약 당시부터 차용물 반환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소유권자를 갑으로 귀속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귀속이 되는데 그냥 귀속이 되나요? 아니죠. 청산을 해줘야겠죠. 왜? 이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는 금액을 줘야 돼요. 자신의 피담보 채권액을 제한 금액을 줘야겠죠. 그래서 가담법에서 뭐라고 규정되냐면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귀속정산 방식으로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담보권도 마찬가지죠. 귀속정산이라는 것은 갑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얘기예요. 귀속하는 대신에 이 청산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신의 채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판례를 볼게요. 가등기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 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행관계를 부정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 실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인정되는 것은 귀속정산이죠. 귀속정산. 처분정산이랑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귀속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설령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실행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청산금을 주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식입니다. 이걸 이제 귀속정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정하는 정산 방식은 이 방식이죠. 처분정산이라는 그게 아니고 갑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즉 청산금을 주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갑에게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거예요. 돈을 안 갚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됐어요. 그에 따라서 이 물건을 이 사람이 처분을 하는 겁니다. 처분을 해서 처분하면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돈에 대해서 이 갑이 피담보 채권액을 만족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을한테 돌려주는 형식이죠. 이런 처분정산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담법은 이 귀속정산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청산금을 주면서 목적물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귀속정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건 봅시다. 이것은 이 표를 볼까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절차, 지금 이런 경우죠. 을이 1억을 빌리면서 을의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게 양도담보 또는 가등기 담보를 이렇게 설정한 거죠.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 형식이고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설정 방식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을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런 경우에 갑에게 귀속 정산 또는 귀속 청산이라도 부르는데 이런 귀속 청산 방식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이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담보권을 실행한다는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을에게 네가 돈을 안 갚으니까 내가 이제 이 부동산을 내가 실행하겠다. 실행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얘기죠. 귀속정산이라니까. 귀속되는 거니까 소유권이. 그래서 그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을이 통지를 받았어요. 채무자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갑이 소유권이 취득될까요? 그건 아니죠. 왜? 이 부동산이랑 피담보채권이랑 같지가 않죠. 그래서 청산금을 줘야지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산금을 바로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실행한다고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 을은 뭔가 다른 방법을 막 강구할 거 아니에요. 이 기간을 줘야 하는 거예요. 기간을. 그걸 청산기간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한 다음에 바로 소유권 귀속되는 게 아니라 2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준 다음에 그때까지도 우리 별다르게 어떤 변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산을 하는 겁니다. 청산이라는 건 뭐죠? 즉,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고 나머지 이 청산금을 우리에게 변제를 한다는 얘기죠. 준다는 얘기죠. 나머지 청산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갑이. 아시겠나요? 이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소유권 취득이 안 돼요.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이 본문 내용을 볼게요. 담보권 실행의 통지. 제일 처음에 통지를 해야 한다고 했죠. 돈을 안 갚으니까 나는 담보권을 실행하겠다. 통지를 합니다. 통지할 상황을 볼게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청산금의 평가액이 뭘까요? 이거예요. 이 갑이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잖아요. 채권 금액이 있고 이 목적 부동산에 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액과 피담보 채권액의 차액이 있겠죠. 그 차액을 청산금의 평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평가액을 누구한테? 이 채무자 등에게, 뒤에 나오겠지만 물상보증인 이런 그런 사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아시겠죠? 청산금이 없어요. 만약에 이 피담보 채권 금액이랑 이 목적물 금액이랑 동일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청산금이 없겠죠. 그런 경우에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고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통지는 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통지를 하고 2번 잘 나옵니다.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할 때 통지 당시의 담보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따른 피담보 채권액, 이 피담보 채권액의 범위에 관련된 규정 적용된다고 했죠. 이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즉 통지 당시의 담보 목적 부동산, 이 부동산이 얼마인지, 그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담보 채권액이 얼마인지 그 범위, 그것을 뺀 다음에, 빼면 청산금의 평가액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평가액을 구체적으로 고지를 해줘야 돼요. 즉 청산금의 평가액 이것만 딱 고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도 다 고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담보 목적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즉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죠. 이 사람이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입니다. 지금 돈을 1억을 빌려줬으니까 이 사람은 담보권자죠. 양도담보권이라고 해볼게요.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이 양도담보 설정 전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볼게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뭐 병이라고 해볼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을에 대해서 채권액은 5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갑은 이제 지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되죠?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이 부동산의 가액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담보채권의 법이 1억 이걸 빼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빼야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담보권을 실행한다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 갑한테 귀속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소유권이 귀속이 되니까 이 병에
저당권도 나중에는 소멸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은 선순위이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이 선순위 저당권자한테 변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을한테 귀속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이렇게 그 금액까지 빼서 통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2번 볼까요? 부동산이 둘 이상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기 전에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합니다. 즉 갑과 을이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라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가등기 담보권 또는 양도담보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각각 이 부동산 하나 이 각각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이 얼마고 그래서 청산금의 평가액이 얼마인지를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야 한다는 얘기죠. 됐죠? 3번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할 때 청산금의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로 족하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갑이 생각했을 때 이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뭐 지금 하나라고 볼게요. 2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을한테 받을 피담보 채권이 1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1억을 이렇게 통지를 해주잖아요. 1억이 있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청산금의 평가를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이 갑이 생각했을 때는 2억인데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2억 5천일 수가 있어요. 이 부동산이. 그런 경우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왜 괜찮을까요? 그렇게 되면 을 입장에서는 나는 1억 5천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1억을 지금 갑이 준다고 하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을은 이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안 시킬 수가 있어요. 즉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을의 어떤 그 갑과 을이 이렇게 같이 합의를 통해서 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면 1억 5천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갑 입장에서 이렇게 통지를 하는 것은 그냥 자신이 생각했을 때 얼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됐어요. 8번 한번 볼게요. 1번에서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에게 하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그죠?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에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 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이렇게 통지하면 족합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했어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이죠.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은 있어요. 통지를 했어요. 절차가 이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채무자는 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봅시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은. 2번 볼게요. 가등기 담보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의 계약사항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 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 채무를 대의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이 구상권도 가등기 담보 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그냥 바로 봅시다. 여기다 이렇게 갑이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등기 담보권은 이 가등기 담보권은 그 전에 설정된 선순위자가 있으면 이 선순위자가 뭐 경매를 청구한다거나 이 저당권자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 가등기 담보는 소멸을 해요. 이게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선순위 담보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을이 채무자잖아요. 이 선순위 그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자잖아요. 그 채무를 대신 변제를 했어요. 갑이.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갑은 을한테 어떤 권리를 갖죠? 구상권이라는 권리를 갖습니다. 구상권은 타인 채무를 대신 변제를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갑이 구상채권을 갖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사라졌어요. 나중에 갑이 가등기 담보권에 기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을 할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이 구상권 금액도 포함해서 즉 이렇게 이 집이 2억인데 자신의 피담보 채권액은 1억이에요.
갑이. 그래서 1억 빼고 그 전에 자기가 갑이 을을 위해서 갚았던 금액이 있죠. 구상채권이 발생했으니까 그 구상채권이 만약 5천만 원이다. 그럼 그 5천도 빼서 이렇게 지급한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2번. 가등기 담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담보 가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이것도 먼저 등기됐죠. 가압류의 채권액은 선순위 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에 준하여 가등기 담보 채권자의 채권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당연하죠. 이것도 먼저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가등기 담보권자 또는 양도 담보권자가 그 사람한테 갚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준한다, 이렇게 선순위 담보 등이에요. 담보된 채권에게 준한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지를 하는데 통지의 절차를 볼까요?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입니다. 채무자한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 등이에요. 제 2조 볼까요? 채무자 등이란 채무자, 담보 가등기 목적 부동산의 물상 보증인, 담보 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어떤 느낌이죠?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면 자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그런 사람이죠. 물상 보증인이, 즉 이런 경우죠. 돈은 을이 빌렸는데 병이 그 을의 채무에 대해서 물상 보증을 이렇게 갑이랑 물상 보증 설정 계약을 맺었어요. 이런 경우에 갑이 실행을 하면 병의 부동산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즉 소유권을 뺏기는 경우죠. 병이 물상 보증인이. 이런 경우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담보 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 사람도 후에 취득했으니까 담보 가등기권을 행사를 했어요.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전부에게 다 통지를 해야 돼요. 판례를 볼까요? 판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통지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에는 누구랑?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담보 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위통지는 모두에게 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염려가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채무자 등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청산기간이 진행될 수 없다. 제가 전에 얘기 들었는데 그 절차 있죠. 이렇게 제일 처음에 통지를 하고 청산기간이 경과를 하고 그다음에 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이 절차가 모두 다 이 절차를 통과를 해야 하는데, 지금 채무자 등에게 모두 통지를 했는데 통지를 안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통지를 안 했으면 뭐죠? 제일 처음부터 통지의 효력이 발생을 안 하니까, 그죠? 어떻게 된다? 소유권 취득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절차를 하나라도 이렇게 위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설령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뭐죠?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됐습니다. 그러면 통지의 방법 볼게요.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네요.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귀속정산의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구두든 서면은 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죠? 미달했어요. 귀속정산의 통지 방법으로 부동산의 평가액 및 채권액을 이때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대요. 즉 돈이 남는 경우에, 청산금 평가액이 있는 경우에, 남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금액에서, 부동산 금액에서 피담보 채권의 금액을 뺀 다음에 나머지 청산금 평가액이 얼마다, 이걸 구체적으로 고지를 해야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걸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언급할 필요 없이 그 미달을 이유로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족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것은 따로 알아두셔야겠죠. 그럼 통지를 했어요. 그럼 통지의 효과를 볼까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채권자에 대한 효과 구조 봅시다. 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딱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채권자가 이 갑이죠. 갑이 아주 턱없이 청산금을 책정해 가지고 통지를 하면 이 을은 어떻게 되죠? 넌 어차피 보니까 소유권 취득할 생각이 없구나 해가지고 자신이 뭐 피담보채권을 변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소유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은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알아서 이 통지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잘 평가를 해야겠죠. 즉 을을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번 이렇게 통지를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만일 통지한 청산금액이 실제의 청산금액보다 많아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기분 좋겠죠. 그래서 이런 많아요. 그렇게 이제 자신이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채무자 등한테 지급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채무자에 대한 효과. 판례 볼게요.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즉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도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그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죠.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절차를 이행했다 이 소리죠. 다만부터 볼게요. 채무자 등은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툴 수가 있어요. 너 나한테 1억 5천 줘야 하는데 1억밖에 안 준다고? 이렇게 다툴 수가 있죠. 그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피담보 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너 너무 조금 줬어 하면서 자신이 지급을 하면서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맞춰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권자에게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청구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자가 조금 더 먹으려고 이렇게 평가액을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채무자는 이거에서 대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됐죠? 그리고 청산기간의 경과 볼까요?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 지나야지 청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아시겠죠? 청산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기니까요.